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음식료 3고 파도 넘어 주가 상승이라는 제목을 담았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시대에서 음식료 업종의 투자 방향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마케팅사에서 네. 음식료 업종을 다루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또 자주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음식료 업종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건요. 첫 번째 큰 그림부터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1월에 토끼랠리라고 일명 불리우는 강세장이 있었는데 음식료 업종 다소 소외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 이유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당겨보면 네. 지난해 하반기에 또 강세였습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네.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12월 달에 주가 상승 흐름이 되게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초가 됐을 때 사실 음식료가 연초 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 1월 달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또 유달리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해 12월에 일단 좀 앞서서 먼저 수급적으로 음식료가 좀 좋았던 부분들 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해 증시 전망을 할 때 상저하고를 외쳤거든요, 초반에는. 네. 그러다가 예상 밖에 또 상고 하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식료가 좀 소외된 측면도 있고요. 지난해 좋았던 부분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음식료 약세를 보였습니다. 좀 더불어서 이제 음식료를 볼 때 투자자분들이 체크하는 부분이 가격과 원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곡물 가격은 지난해 이제 하반기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적에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생각보다 약한 실적 모멘텀 거기에 또 수급적으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IT, 기술주,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 이게 음식료의 약세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악재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지난 연말에 또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것이 네. 올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초반에 그렇게 좀 수급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치솟던 곡물가 등 원재료 이 비용이 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반등의 신호로 저희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앞서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음식료 업체들의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보는 지표는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이 네 가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미국 선물 거래소 가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들이 반영되는 시점은 레깅 타임이 있는데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레깅 타임이 있고요. 환율은 3개월 정도의 레깅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을 할 때 올해 1월 달에 원가를 알고 싶다라면 지난해 6월 달에 곡물 가격에다가 9월 달 환율을 곱해서 구하면 계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곡물가가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낮은 곡물가가 투입되는 시점은 올해 2분기 말, 3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낮은 곡물가가 투입이 될 거고요. 1, 2분기에도 전 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이게 전년 대비 낮냐 이걸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원가가 영향을 주는 시기는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에 더 긍정적 효과를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2분기에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전년보다는 좀 높은 부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퓨어한 애들이 좋거든요. 퓨어하다라면 이제 카테고리 킬러들, 뭐 라면이나 뭐 제과, 음료 이렇게 단일 카테고리 업체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고요. 사실 종합식품 업체들은 수혜를 받긴 하지만 이 업체들은 뭐 농산물이라든지 육류라든지 다양한 또 원재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 가격만 가지고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환율, 곡물가 하락 측면에서는 라면, 제과, 음료 이렇게 카테고리 킬러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라면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농심 오뚜기도 오늘장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물가 대란이라는 말이 뭐 라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에서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로 실제 좀 접하는 부분이기 맞죠. 때문인 것 체감을 같은데 하죠. 예. 여기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소주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기사를 봤더니 주류 업체들은 출고가를 올린다고 한 적이 없는데 네. 6,000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괜히 정부에 좀 화살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네. 억울하다 이런 네. 내용의 기사를 읽게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부의 화살이 네네. 이런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전망이?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소주 가격부터 점검하고 갈게요. 네네. 예, 보면은 소주 가격 이미 지난해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인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공병 가격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맥주에서는 주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가격 인상을 해야지 이 손익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난방비라든지 물가 상승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주가 역천은 확실히 좀 부담이 되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식당 뭐 주인분들의 뭐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100원, 200원 올릴 때 식당에서는 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기업들의 팔을 좀 비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효과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재부 측면에서는 주류 업체들은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세금 부과 품목으로서 출고가의 50%가 이제 세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재부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정부의 입김이 좀 통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좀 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그러면은 조금 더 궁금한 게 또 담배 아니겠습니까? 전자담배 저는 피진 않습니다만 이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접하셨을 거예요. 이 스틱 가격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담배들도 나도 모르게 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주류 가격부터 통제하는 걸 보게 됐을 때는 네. 담배 가격은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담배는 2005년도, 2015년도 두 차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뒤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선거인 지방선거와 총선이 끝난 뒤에 담배 가격 인상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또 총선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쉽사리 꺼내기는 어려울 거다. 예. 담배 가격 인상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이 담배 회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담배 가격 인상은 일단은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그럼 반대로 총선이 끝난 뒤 24년, 25년 돼서는 담배 가격 인상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담배 가격을 장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 올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이 단기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담배 인상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결국 선거라는 중요한 이슈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 얘기는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에 큰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10,000원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뭐 피지 않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돈은 큰 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담배 피면 이제 부자다 뭐 이렇게 부의 척도로 그러니까 생각해도 이제 되는 거죠. 뭐 해외를 보게 되면 뭐 해외는 거의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그 있잖아요.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보다 국내가 확실히 싼 건 맞습니다. 그런 언젠가는 상황에서 오를 수 있다. 언젠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이 흡연자분들께서는 네,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당장은 드립니다.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담배 가격 인상을 좀 예상해 본다면 네. 내년이나 내후년 선거를 기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곡물 가격 등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진행된 가격 인상분과 또 진행 중인 가격의 인상 효과가 언제 주가에 반영될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주가 흐름이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가격은 중요하죠. 음식료 이제 실적이 PQC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미 가격은 21년, 22년도에 대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라면이 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 부분이 매우 좀 이례적이었고요. 2년 연속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싸다? 좀 제가 뭐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라면 가격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메인 제품이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라서 네. 지난 2년간 20% 정도 올랐거든요. 가격 인상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사실은 가격 인상 발표와 동시에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음식료 업체들 제품 가격들 이 투자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 체감하시겠지만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예, 라면 맞아요. 가격, 과자 가격, 음료 가격, 술 가격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은 원재료비에 부담이 생긴다, 원가 부담이 생기면 일단 가격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이후에 원재료비가 빠져도 가격을 낮추질 않습니다. 이런 건 하잖아요. 2+1이나 네. 1+1 이런 행사는 해도 가격을 뭐 좀 낮춘다거나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1, 1+1 행사를 통해서 프로모션 통해서 단기에 또 마켓쉐어를 가져오는 전략은 쓸 텐데 네. 그건 사실 단기적인 거죠. 예. 중장기로 봤을 때는 가격을 올려가는 전략이 음식료 업체들 사실 실적을 견인하는 주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일단 21년, 22년 가격 인상 시점과 동시에 말씀하신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또 줄이기 위해서 프로모션 행사가 많았고요. 이런 부분이 올해 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날 거고 실적에는 가격 인상 효과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원재료비가 본격적으로 빠질 때 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뭐 3분기, 4분기에 걸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미 21년, 22년도에 대부분 가격 인상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주 가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좀 약간 칼을 좀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필수 품목 중심으로 가격 인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상반기도 일부 있었지만 거의 좀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곡물가가 또 빠져 내려가는 걸 우리가 지금 스팟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원재료가 떨어지는 거를 목도하면서 가격 인상이 또 어렵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가격 인상은 마무리됐고 이제는 원가가 빠지면서 실적 증가를 기대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실적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제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볼만한 좀 점유율 추이 변화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앞서 이제 네. 전반적인 큰 흐름 말씀드렸고 약간 조금 세부적으로 좁혀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먼저 소주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소주는 투자분들 또 소비자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처럼 세로란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이 네. 소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제품이요. 네, 세로. 네. 댓글로 좀 반응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밀레니얼 Z를 공략한 제품이고요. 제품 자체가 소주 맛이 되게 약합니다. 예, 알코올 도수 낮췄고요. 그리고 제로 슈거가 특징이죠. 예. 제로 슈거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탕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제품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 저변을 확대했고요. 소주를 원래 잘 안 드시던 분들이 들어온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7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9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목표가 1,000억인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겠다. 1,000억 달성했을 때 점유율은 5%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9월 했기 때문에 출시 1년 만에 5% 점유율을 가져가는 좀 성공적인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롯데치성은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지난 2019년도에 반일 불매 이슈에 묶이면서 처음처럼이 롯데 거야 이게 알려지면서 롯데가 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네, 점유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정점일 때 20%까지 갔던 점유율이 최저점 11%까지 빠졌고요. 지금은 반등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14%까지 처음처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고무적인 게 처음처럼 오리지널의 점유율도 올라와주고 있고 처음처럼 세로가 더해주면서 올해부터도 점유율이 20%가 넘어가는 과거의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주에서는 점유율 변화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소주가 잘 되는 게 또 호재인 게 요즘에는 맥주 공장에서 소주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규제가 풀리면서 맥주 공장에서 음료, 소주의 교차 생산이 가능한데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혹시 섞이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라인을 따로 배치합니다. 예. 이걸 뭐 세척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라인을 따로 배치해서 항상 소주만 생산하고 항상 맥주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이렇게 되면은 맥주 공장 가동률이 되게 낮습니다. 지금 20% 후반대 작년 말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소주 생산하고 음료 생산하면서 맥주 공장 가동률이 올해 하반기로 4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맥주 사업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점유율 측면에서 재밌는 건 라면입니다. 라면은 그동안 오뚜기가 이 무차별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쓰면서 농심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예. 진라면이 신라면의 아성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라면이 요즘 네. 번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5개 들어있던 게 요즘 4개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또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할인을 줄이면서. 참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라면이 사실 이제 라면 시장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라면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HMR도 있고 배달 음식도 있고 밀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품이 나오면서 라면이 위협받지 않느냐 보시는데 소비자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라면에 대한 충성도 더 올라갔습니다. 라면을 드시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편리하다, 맞아요. 맛이 좋다. 이 두 가지가 또 핵심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는 게 또 라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유지할 텐데 문제는 점유율이었죠. 농심이 오뚜기한테 점유율을 계속 뺏겨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고맙게도 21년도에 오뚜기가 가격 인상을 먼저 선점했고요. 그 이후에 농심이 따라가는 모습, 22년도에는 농심이 먼저 하고 오뚜기가 따라오는 모습,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격이 올라오니까 라면 가격이 사실 소비자들 봤을 때는 좀 무차별해지는 이런 상황이 다시 기존의 1등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흡수된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점유율이 속절없이 빠지다가 이제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신제품이 잘 나왔을 때는 소폭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라면 시장은 점유율 변동이 좀 적어진, 그래서 상위 업체한테 유리해진 이런 환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위 업체한테 유리하다면은 좀 뭐 독과점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점유율로 본다면 그래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한 아니에요? 50% 중반, 6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독과점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쨌든 상위 업체에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볼 때 저희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말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나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가 접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아까 이제 주제가 우리가 3고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물가를 본다면 이 가격 올라온 부분, 이 물가 상승이 결국 소비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예. 금리가 사실 금리 영향이 이 음식료 기업들한테 그게 크진 않고요. 네. 금리 영향은 오히려 소비자한테 클 거다 보고 있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실질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결국 소비자들이 양극화된 소비, 극단화된 소비를 보여줄 거고요. 가성비가 매우 좋거나 또는 가심비가 매우 좋거나 이런 제품들로 옮겨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음식료는 소비자들이 가성비 플레이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라면 또는 뭐 HMR 등. 그래서 앞서 이제 농심이나 이제 라면 쪽 말씀드렸지만 라면 쪽은 올해도 시장이 밝다.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낮은 1,000원이라는 가격의 매력을 느낄 거고요. 아, 그럼 좀 매력적이죠. 저만 해도 일주일에 먹는 라면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드세요? 한두 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뭐 라면 같은 경우 이제 배달 음식이나 HMR 대체하고 나올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라면의 수요 증가가 일단 기대되는 게 라면 업체 전반적으로 그리고 가격 인상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합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외식이 줄어들면서 내식이 증가하면서 이 수량적으로는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탑픽주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가 나왔고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보시기에 좀 이 종목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하실 만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네.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쭉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롯데치성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농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는요? 롯데치성은 이제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처음처럼 새로부터 시작해서 소주 점유율 상승이 올해도 기대가 된다. 그동안 부진했던 점유율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와 소주의 교차 생산 통해서 맥주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도 맥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회사가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이 필리핀 법인의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법인이 매출액이 1조 원, 근데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의 마진율을 10%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향후 2년간.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새로 들어올 수가 있다. 작년도에 롯데치성의 영업이익이 2,200억이었기 때문에 500억이 더해지면 20% 이상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농심 말씀을 드리면 농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에서 점유율 하락세가 이제 멈췄다. 그리고 해외 쪽은 고무적으로 지금 30%, 40% 정도의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를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월마트뿐만 아니라 뭐 에버트슨, 샘스클럽 같이 이 세컨티어 브랜드 유통까지 들어가면서 큐를 늘리고 있고요. 가격도 인상해놔서 농심도 올해는 국내 해외가 동반 성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탑픽으로 농심과 롯데칠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롯데칠성은 소주 관련해서 그리고 농심은 라면 관련한 기대감이 있어요. 담배 관련해서는 혹시 없을까요? 담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이 내후년 있을 거기 그때 다시 때문에 볼까요? 그때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3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